운동할 힘도 사라진 그녀. 30대 초반 혜선 씨는 퇴근만 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저녁에 자기계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봤지만 퇴근만 하면 몸과 마음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자기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주중에 하지 못한 일을 주말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으면 주중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혜선 씨는 활력을 되찾아보려고 한동안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작심삼일로 그쳐버렸습니다. 운동할 에너지마저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다 보니 운동하러 가는 것도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퇴근 이후 딱히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내일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잠을 청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계발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다 보니 직장에서도 뒤처질 것만 같아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혜선 씨는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정말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상태. 누구나 조금씩은 이런 상황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아직 30대 초반인 젊은 혜선 씨는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디인가에서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적 에너지 소모에는 신경을 쓰면서 감정 에너지 소모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잘 못 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업무에 쓰는 몸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감정 에너지 소모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혜선 씨의 경우 업무량이 과중해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아닌지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평상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느라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라는 말은 해결책으로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방향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식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 되어 버린다면 차라리 인식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안테나의 방향이 내가 아닌 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왠지 내가 이 말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팀장님이 내가 일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주목하면서 눈치를 보는데 엄청난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죠. 사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우울한데 일하는 시간에 그걸 티냈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길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티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에 포커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심하다 보면 희로애락이라는 사람의 감정이 모두 회색으로 변해갑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갖고 있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 억지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인간관계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경직되기 쉽습니다.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물론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의 희로애락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는 각자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조직 문화는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회사든 학교든 어떤 조직이든 각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국내로 들어온 한 내담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해외에서 보내고 중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학교 문화가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만약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마음이 괴로워서 아파요.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하면 꾀병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죠.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처럼 심각한 일인데 의사의 진단서가 있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문화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것은 굳이 증명하거나 설득해야 할 영역이 아닌데 말이에요. 학교도 그렇지만 직장의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더 냉철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일쑤니까요. 이처럼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우리의 정신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혜선 씨가 회사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무기력해진 것은 이처럼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문화와도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체벌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세요. 도저히 같은 인간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힘든 만큼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 저는 더 답답해집니다. 부모가 오냐오냐 키우니깐 그렇지. 매를 안 드니깐 저렇게 되지. 요즘 체벌을 너무 심하게 금지해서 그래. 이런 식의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체벌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행동을 강압적인 폭력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오히려 강압적으로 몸에 제재를 가했을 때 나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더 심하게 터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행동의 상관관계는 참 아이러니해서 한쪽을 억압하면 다른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렸다가 뒤로 더 크게 터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쪽을 더 폭넓게 수용해주면 오히려 뒤로 쏠려서 터지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을 억제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훨씬 더 잘하는데 왜 친구가 더 잘 나가는지 너무 짜증나요.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생색을 내는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담자는 본인이 알아서 행동을 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딱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행동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았는데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만.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을 써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이 안 되든 학업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크든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하든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철저히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것만 반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있을 거예요. 낯을 가리는 성격, 바꿀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무섭다. 20대 중반 혜민 씨는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하기 위한 모임이었지만 혜민 씨는 첫 모임 전날부터 긴장이 돼서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일찍 가서 혹시라도 누군가와 단둘이 있게 될까봐 근처에서 약속 시간까지 대기하다가 모임 시간에 딱 맞춰 나갔습니다. 총 6명인데 이미 3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들 초면이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민 씨는 인사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걸 알아차릴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 우려와는 달리 다들 혜민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3명이 나누던 대화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 자신은 별 관심이 없는 요즘 드라마가 화제였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이 점점 어색해져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고 드디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오자마자 그 드라마에 대한 화제에 끼어들었습니다. 혜민 씨는 점점 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그날 첫 스터디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혜민 씨는 또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나온 학창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해마다 학기 초에 혜민 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은 이렇게 낯을 가리는 성격을 타고났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스스럼 없이 새로운 친구들과 잘도 웃고 떠드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생각하며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혜민 씨는 항상 새학년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혼자 외로워하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조용한 친구 한두 명과 어느 정도 교류를 나누다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 경험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심하게 낯을 가리는 이런 성격,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낯선 환경이 유난히 두려운 사람. 소개팅, 입사 첫날, 첫 모임, 면접 등등 낯선 상황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둘러싸이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이것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낯을 심하게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집단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 이들은 학창시절 매년 학기 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대학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도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낯을 가릴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우선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낯을 가리는 기질을 타고난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낯을 가려도 점점 사회화가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성격으로 바뀌곤 합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그런 성격이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낯을 가리고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들은 회피 성향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냥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관계에서 더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이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이 메타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연대감을 갖는다거나 감정적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관계에서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낯을 심하게 가리는 또 한 가지 원인은 관계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면에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게 낯선 환경에서는 평소에 말을 잘하던 사람이지만 더듬을 수도 있고, 농담도 잘하던 사람들이 썰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색한 게 당연한데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불협화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서로 좋은 면만 봐주는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죠. 어떤 관계든 서로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경험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 이상적인 인간관계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지나치게 실망해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좋게 봐주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치의 오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매끄러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어쩌다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혜민 씨. 낯을 가리는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문제는 낯을 가리는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기질 자체가 예민하게 태어난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소극적이고 나서지 않는 성격의 아이를 나무라기 일쑤입니다. 대범하지 못하다고 혼내거나 은근히 비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내향적이거나 소극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우월한 거라고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대범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죠.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기본 정서로 자리 잡다 보니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우선 혜민 씨는 이런 사회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됐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접근해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 연습하기 힘들다면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낯을 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타고났는걸요? 라고 말해주는 것과 스스로 되뇌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필수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또 한 가지 상담 치료를 통해 혜민 씨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패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의 논거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나요?
우리는 상대가 100%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지면 그 의견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내가 아프다는 걸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영혼의 필수품입니다. 이런 사람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누군가가 내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내 마음에 좋은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나의 편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힘이 쌓이고 내가 내 편이 되면 어색하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됩니다. 혜민 씨에게는 그런 경험이 생긴다면 점점 그 스터디 모임이 힘들더라도 회피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색함을 견디다 보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니까요. 왜 아무도 나한테는 말을 안 걸지? 20대 초반 희진 씨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여럿 사귀고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OT 날이 다가왔고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날부터 뭔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상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하니까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표정이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들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일 텐데 335 그룹이 나눠지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는 말을 안 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조해진 희진 씨는 아무래도 자신이 먼저 재미있는 그룹에 끼려고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자신처럼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야 인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녀는 은근슬쩍 왁자지껄 떠드는 그룹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들의 대화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농담을 하자 다들 따라 웃었지만 희진 씨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어색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서 있었을 뿐입니다. 희진 씨는 언제 끼어들어서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 잠깐의 빈틈이 생길 때 수십 번 생각했던 대화 주제를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희진 씨의 말에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희진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고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어색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데 앞으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은 이렇게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만 같아서 얼굴까지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그 무리에서 빠져나왔고 끝까지 장소에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희진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싸가 되고 싶지만 무서운 걸 어떻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인싸, 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볍게,
난 아싸라서 라고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사 안에는 유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사에는 인간관계에서 위축된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중에는 자신이 또래 집단에 끼지 못하거나 집단에 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상담을 통해 이런 분들의 사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싸로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인싸로 사는 건 어떨까요? 인싸와 아싸 사이에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인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단계가 마치 계급처럼 1단계 하향 조정될까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 심리는 스스로 아싸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싸로 살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싸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들이 자신을 인싸로 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싸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러운 자기 모습을 감춘 채 인싸 그룹의 주변을 배회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묘하게 경직되고 뭔가가 위축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그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자기 모습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괴롭고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그 또래 집단에서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가 오히려 더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관계에서 회피하는 성격 특성을 회피성 성격 특성이라고 합니다. 회피성 성격 특성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천적으로 피하는 과정에 더욱 고착화됩니다. 만약 청소년기의 자녀가 관계를 피하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는 너무 답답해집니다. 그러다가 영영 부적응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적응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나 타인에게 관심 자체가 없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정말 자기만의 세상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으로는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인싸로 살고 싶으면서도 단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내는 유형입니다. 회피성 성격 특성은 후자입니다. 사실 이들은 정말 심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거절당할까봐 혹은 인정받지 못할까봐 차마 나서지 못하는 거니까요. 겉으로는 방어벽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은 나도 사랑받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격이니까요. 물론 혼자 지내면서 충분히 행복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무지 자기 인생에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욕망과 실망이란 메비우스의 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만나 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런 말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갈등만 유발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세상 모두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회피형 인간이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회피가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방어벽을 쌓았겠어요? 그 벽을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방어벽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공격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방어벽을 쌓은 이유가 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쌓았을까요? 뭔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방어를 한 거겠죠. 앞에 예시에 나온 희진 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들 같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희진 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자기 말에 호응해주지 않자 자신은 이미 그 그룹에 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라고 과잉으로 해석하고 맙니다. 이렇게 크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이라 이성으로 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눈앞에 천적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우니까 살기 위해 우선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도망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그냥 이해해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도 그래야 합니다. 희진 씨는 우선 그 자리에서 도망친 자기 자신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거절당하고 수용받지 못한 기억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당장 생각나지 않는 그림자 기억일 수도 있지만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또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주목받는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속마음이 강렬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역시 커집니다. 욕망과 실망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같은 감정의 메커니즘이 자신의 심리에서도 도사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훌륭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못난 자신을 한탄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에도 희진 씨처럼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못났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외로운데 혼자 지내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지력만 있으면, 습관만 들이면 바꿀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희진 씨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독여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수순이니까요.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어. 많이 힘들었구나. 사람들과 섞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였구나. 아무도 내 말에 대꾸를 안 해주다니 너무 속상했겠다.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감추지 말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고 자학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훌륭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늘 이겨야 하고 우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거거든요.